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8일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종자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5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현장에 머무른 지 어제 기준으로 벌써 8일째인데요. 가족들은 실종자의 구조도 걱정이지만 한편으로 먹고 사는 일 역시 걱정입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한동안 출근을 못하게 되자 회사로부터 업무 조정 통보를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경찰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일단 무급 휴직으로 처리가 됐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앞날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실종자 가족 생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불량 콘크리트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콘크리트 잔해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분기마다 제출한 감리 보고서엔 레미콘 차량 25대당 1대꼴로 품질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기량과 점성, 초기 강도 등 3가지 검사에서 부적합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어떤 레미콘 차량이 점검을 받는지 미리 결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한층 올리는데 단 6일, 겨울철 무리한 속도전과 눈 가리고 아웅식 안전점검 상황 속에 총체적 부실 공사 의혹은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산물이나 농산물의 반품 기한이 지나거나 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인상된 택배비를 공정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CJ 대한통운은 인상분만큼 기사 수수료에 반영했고 합의도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정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조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상경투쟁을 시작했고 이 밖에 한진택배는 울산과 거제 지역 택배기사 절반이 파업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우체국 택배도 1인당 배달 물량을 하루 평균 210개에서 190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격적인 동물학대 추정 영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강아지 2마리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데요. 제보자가 찍은 영상에 따르면 트럭이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강아지들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며 뒤집힌 채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개를 매달고 달린 게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72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0만 1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8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50만 5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은 총 4,358만 2천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2,374만 1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내륙 지역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나름 무척 춥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 곳에는 눈이나 비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도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 선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종일 추운 하루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1월 19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행복한 아침. 먼저 박스 오피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황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여식이죠. 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배우 김수현입니다. 네, 먼저 영화 순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는 하우스 오브 구찌고요. 4위는 경관 해피, 3위는 싱투게더, 2위 특송, 대망의 1위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이제 곧 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가족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 3편을 오늘 준비해놨습니다. 네, 한마디로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설날 선물 세트 같은 영화들입니다.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영화는요.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영화 바로 해적 도깨비 깃발입니다. 이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어드벤처 판타지 액션입니다. 네, 해적 도깨비 깃발은요, 전편보다 더 막강한 이야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해적 1편이죠. 바다로 간 산적은요, 2014년 여름에 866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오락 블록버스터의 한 획을 그었던 흥행작이었습니다. 영화 이번에 2편이죠. 해적 2편인 도깨비 깃발은 8년 만의 후속작입니다. 전편이 코미디 장르의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면 이번 2편은 판타지와 어드벤처 장르가 결합한 만큼 더욱 풍성한 스토리는 기본이고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해적과 의적의 이야기, 그리고 보물의 단서를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풀어지는 이 여정까지 굉장히 많은 볼거리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사회로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강추하겠습니다. 네, 네. 1편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막대한 제작비가 들었던 영화들 이제 극장에서 잘 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영화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요. 네, 이 외에도 이 권상우 씨의 변신에도 기대가 쏠리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생애 첫 사극이자 또 악역에 도전해서 새로운 모습 보여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극도 처음, 악역도 처음. 사실 이제 이 영화의 그 감독을 맡은 김정훈 감독하고 이 배우 권상우 씨, 영화 탐정, 성동일 씨랑 권상우 씨 이 주연했던 코미디 기억하시죠? 그때 이미 호흡을 맞췄어요. 근데 이 김 감독이 생각하기에 이 권상우 씨의 너무 지질한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했다. 그래서 이번에 권상우가 가진 남성적 매력, 카리스마를 담아냈다. 아마 푹 빠지실 거다라고 이 기대를 예고했고요. 권상우 씨 역시 사극을 해본 것도 처음인데다가 해보지 않은 역할이라서 굉장히 설렘을 가지고 연기를 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다. 이렇게 악역을 연기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선물 세트 같은 영화 두 번째 영화는요. 아마 아버지들이 조금 더 많이 좋아하실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영화 킹메이커입니다. 이 킹메이커는 4번 낙선한 정치인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1960에서 70년대 치열했던 선거 전쟁을 드라마틱하게 펼쳐내면서 깊은 여운을 남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선 전국의 개봉을 앞둔 영화 킹메이커. 왠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존 인물을 또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죠. 네, 모티브예요. 그 속에 이제 김은범이라는 역할이 나와요. 설경구 씨가 연기한. 이게 이제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고, 또 이성규 씨가 맡은 이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는 당시에 생전에 계셨던 엄창록 씨가 이 한때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국회의원 시절 이 선거 참모를 했어요. 그 두 분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정말 어르신들이 보면 맞아, 우리 1960년대 70년대 선거 저렇게 했었지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그 모티브를 가지고 굉장히 또 새로운 창작을 한 새로운 드라마예요. 그래서 더욱 재미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느냐.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 뜻은 같아요. 그러나 이 김은범이라는 이 사람과 이성규 씨가 맡은 서창대는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 요 재미로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화 킹메이커 코로나19 때문에 한 차례 개봉이 연기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대선 전국에 맞물려서
극장에서 그러네요. 우리가 네.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존 인물을 다룬 거다. 네. 그런 부담감도 좀 있을 텐데. 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 소재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킹메이커의 변성현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대중 자서전을 읽던 중에 단 몇 줄 언급되어 있던 엄창록이라는 인물에게 호기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요. 기사 같은 자료보다는 이 야사 위주의 구전된 이야기들이 많았고 정보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물이라면 내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속에서는요, 이 성가 전략가로 열연한 이성규 씨 역시 이 모티브가 있는 역할인데 사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상상력을 많이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앞에 나서지 않고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일을 해야 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이 영화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잠깐 보태드리면 우리가 어떤 실존 인물을 어떻게 비슷할까 요거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네. 설경구가 연기한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모습을 또 한번 보시는 묘미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것도 재밌겠네. 세 번째 영화는요. 네, 두 번째 영화가 아버님들이 조금 더 좋아할 영화였다면 세 번째는 지금 TV를 보고 계신 어머님들이 조금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바로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입니다. 영화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는 지난해에 열린 가수 장민호 씨의 단독 콘서트 투어 드라마의 공연 실황과 그와 함께 무대 뒤 비하인드 영상 그리고 인간 장민호의 인터뷰를 담아낸 콘서트 무비 영화라고 합니다. 네, 장민호 씨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민호 씨는 직접 이 영화 봤을 텐데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장민호 씨가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영화를 본 소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요, 저의 전국 투어를 한 편으로 요약했다라고 자신하면서 이 공연에서는 노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외 다양한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부득이하게 장민호 씨의 콘서트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었던 분들에게는 이 공연장에 있는 것 같은 열기를 한 번에 느끼면서 이 감동을 생생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콘서트에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 내가 이때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 내가 이렇게 좋아했었지라고 추억을 다지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민호 씨처럼 이렇게 공연을 극장에서 개봉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제 김호중 씨도 송가인 씨도 했었죠. 네. 심지어 김호중 씨 영화는 1차 8만 8천 명 관객 돌파하면서 2차 연장 상영을 결정하기도 할 만큼 인기를 끌었는데 생각해보세요. 뭐 콘서트를 못 간 사람도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 가도 얼굴 요만하죠. 극장에 이만하게 나와요. 게다가 네. 우리가 무대 위 얘기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팬의 그 무대 뒷얘기 얼마나 또 궁금합니까? 그런데 무대 뒷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뭐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고 아니 뭐 우리 내가 팬으로서 좋아하는 가수 CF 나오면 그 상품도 사는데 영화 보는 거 당연합니다. 네,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또 이 영화 기대하고 또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 이야기까지 영화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분장실에서 수현 씨 딱 보자마자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눈이 맑아지더라고요. 네. 뭐야, 오늘 멋있는 배우들, 뭐 잘생긴 사람들, 뭐 이런 얘기. 잘생긴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면 자, 잘 보시면 됩니다. 너무 창피해서 눈, 코, 입이 다 사라질 뻔했지만 극복. 차승원 씨. 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거든요.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오늘 의상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근데 거기 그 명대사가 극복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극복이었죠. 오늘 뭔가 극복한 스타들 얘기인가요? 네, 오늘 스타 주민 주제 바로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난 스타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트라우마란 특정 상황이나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에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뜻하죠. 혹시 우리 기자님들
갖고 있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 목에 생선 가시가 걸렸었어요. 정말 피가 나올 만큼 엄청 났는데 다행히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는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 요리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아직 극복을 못했어요. 저는 그 눈길에 미끄러졌었던 운전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앞차를 박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 뒤로 너무 눈 오는 날이 무서운데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대설주의로 가서 조심하셔야죠.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극복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난 스타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스타. 저희가 이름 맞추기 퍼즐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스타 좀 쉽게 아침이니까 노래 힌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한번 듣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바로 나와. 우리가 이 아침에 아유. 좀 활기차게 시작해야 되고. 진짜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 너무 좋죠. 유나 씨 너무 좋지. 그렇죠. 노래방 가면 무조건 불러요. 이 노래 불러요? 오, 대단하시다. 소리를 들으면 네. 저희가 지금 지르는 거죠? 상쾌하게 만들어줄 노래 한번 들어봤고 정답은 네. 다들 아시니까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수 김유라 씨입니다. 김윤아 씨. 사실 김유나 씨가 한 방송에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우림의 보컬리스트 김유나 씨가 겪었던 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가정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일단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나 동생이나 저희 엄마나 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목공소에 가서 매를 맞추셨어요. 사이즈별로. 네, 굵기별로. 야, 매를 사이즈별로. 목공소에 가서. 네, 김유나 씨에게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네요. 네. 상상도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런 얘기를 고백하는데 그래도 지금 좀 극복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네. 근데 더 화나는 게 있대요. 네. 이 김유나 씨가 집안에서 저렇게 사이즈별로 매를 해서 때리는데 네. 바깥에선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좋은 남편. 이거 그러니까 더욱더 여기서 혼동이 오죠. 거기다가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잘 놀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마치 뇌가 멍이 든 것처럼 늘 좀 멍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학대 트라우마, 그러니까 평생 저라면 아마 극복하기 힘든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행히 유나 씨는 이겨낸 거고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면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될 대로 되라.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았었던 것 같은데요. 상처받은 마음을 뭔가 표출을 해야 나도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이 나는 좀 내뱉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수라는 직업을 운명적으로 선택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음악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 현실에서 도피를 하면서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김유나 씨는 아버지한테 학대뿐이 아니고 통제를 당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유나 씨 아버지가요, 가족 전체를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대학생이 된 김유나 씨의 이 통금 시간이 몇 시였는 줄 아세요? 8시. 8시. 대학생인데. 그렇습니다. 6시에 사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1시간. 그럼 가족들 말고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좀 숨이 턱턱 막히기도 했었는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의 잔인한 폭력 그리고 과도한 통제 속에 이 장악되어 있었던 김유나 씨가 지금은 창조적인 활동을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나 살아있다라고 외치면서 생명의 동아줄을 이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보통 뭐 작사를 하거나 곡을 쓰는 가수들 같은 경우 보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곡을 만들더라고요. 김유나 씨는 어땠나요?
그랬더라고요. 사실 가창력만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공감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노래 안에 솔직한 자기 심경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1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바이올런트 바이올렛. 요게 아동학대에 관한 노래인데 그때는 그냥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본인에 대한 얘기였고 또 두 번째 솔로 앨범에 증오는 나의 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김윤아 씨가 거의 뭐 일기를 쓰듯이 써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가사에 이렇습니다.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 당신을 죽도록 이토록 증오한 덕에 난 아직 살아있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말 이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가 좀 읽히는 그런 마음이 비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 김윤아 씨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정말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다는 걸 정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심했으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본인 얘기를 꺼냈을까 싶네요. 맞아요. 이런 김윤아 씨가 아버지와 정반대인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부장률, 본인 표현입니다. 가부장률 제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VJ 출신 치과의사 김영규 씨를 만나서 현실에서는 굉장히 알콩달콩 지금 아들도 낳아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이 프로포즈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밝은 사람이 김윤아 씨와 그럼 어떻게 살게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규 씨가 하루는 레스토랑으로 불러서 안심 스테이크를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평생 안심하게 해줄게 라고 굉장히 밝고 귀엽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정말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아 씨는 이 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 김윤아 씨는 저하고도 심리 프로그램 같이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다소곳하게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웩 하는 음악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타 얘기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스타, 이름 맞추기 퍼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글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연상되는 이름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부들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남자 배우입니다. 자, 주상욱 씨 보이고 주상욱 씨, 김승우 씨도 보이고. 네. 고세원 씨. 오세원 씨 고세원 씨도 있고요. 맞아요.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지호 아니면 심지호 씨. 신지호 씨 그렇죠. 생각보다 황태자가 많네요, 대한민국에. 요즘에 무슨 드라마 주인공 주상욱 씨 아닌가? 주상욱 씨 아니고요. 간단히 고병태 드리면 씨? 우리와 같은 채널에서 지금 열연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같은 채널 자, 같은 나가겠습니다. 채널에서 열연하고 있는 그분 바로 김승수 씨. 배우 김승수 씨. 김승수 씨 맞습니다. 네. 김승수 씨는 중년의 박보검 이렇게 아닙니까? 그 중년의 박보검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에 다시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근데 김승수 씨가 아니 이 제목부터 보세요. 중년의 남자인데 그때 한 게 첫사랑이야. 다시 첫사랑이야. 제목부터 좀 설레죠. 근데 그 속에서 그냥 명세빈 씨를 그렇게 적극 정성으로 막 지켜줘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줌마들이 정말 연애세포 다 깨어나고 어머 멋있어. 나도 저런 사랑 다시 첫사랑 해봤으면 막 이랬는데 요때 그래서 별명 우리 중년의 박보검이다. 이 중년의 박보검 정말 이건 등극입니다. 등극. 왕이 되는 거야. 인기. 정말 인기 최고였습니다. 네, 김승수 씨는 알고 있어요? 본인이 중년의 박보검으로 불린다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당시에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또 실제로 박보검 씨랑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이 부자지간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박보검 씨 팬들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 보검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매일매일 보검이한테 사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승수 씨 실제로 보면 아니 뭐 동안 뭐 이런 거 뭐 피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눈빛이 눈에 보석을 박았더라고요. 정말 멋있어요. 당신이 박보검입니다. 주부 시청자들 어머님들께는 중년의 박보검 이렇게 네. 불리는데 기자들한테는 무슨 품절남 이렇게 불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사실 김승수 씨 나이가 지천명을 남겨서 올해 52살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직 미혼인데
주부들의 황태자로 이제 드라마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사실 이건 기자들 잘못인데요. 기자들도 김승수 씨가 결혼을 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분은 왠지 결혼했을 것 같아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김승수 씨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집에서 아내에게 잘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제가 김승수 씨 관련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요. 여러분도 놀라지 마세요. 한 달 밥값이 무려 1,4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인데 그쵸. 보니까 밥값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일단 믿기 힘드시겠지만 김승수 씨의 이 한 달 밥값이 한 번은 1,400만 원까지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뭐 거의 이쯤 되면 프로 계산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김승수 씨의 카드 내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썼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보면 굉장히 많이 썼네요. 뭐가 많죠? 보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밥값이고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네, 맞아요. 이거를 혼자 먹고 둘이 먹을 양은 그죠. 그렇죠. 한 줄이 먹은 양은 아니거든요. 스태프들하고 뭐 지인들하고 막 그냥 내내 그죠? 식당에서 네. 데이트하는 건 아니겠죠? 데이트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예계 대표 골드 싱글당 김승수 씨는요, 사실 비혼주의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다 혼자를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2011년도부터 연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렇죠? 10년 연애를 하는 게 10년도 아니라면 넘게. 그러면 뭐 주변에 스텝이나 뭐 많을 거고 가족이 많나? 가족이? 가족이 많을 또 수도 많지 있잖아요. 않아요. 네. 6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사니까 어머니와의 단 둘의 식비가 월 1,400만 원이다? 아니죠. 그런데 이게 트라우마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승수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게 나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돈을 계산해야 될 때 돈을 내지 않는 거, 그리고 돈을 탁탁 내는 게 이게 허세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창피를 느낀다. 그래서 돈을 탁탁 낸다네요. 그러니까 김승수 씨의 트라우마는 돈과 관련돼서 생긴 거고 이것도 뭔가 어린 시절부터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이렇게 상황을 해결하는 걸 내 의무다. 이 바로 돈 트라우마,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렸을 때 막 연못이 있을 정도의 부유한 집에 있었는데 네. 이때 아버지가 어떤 사업 실패 이런 걸로 이제 6살에 심지어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엄마랑 둘이 남았는데 네. 엄마 이거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이래서 잘 몰랐던 거예요. 게다가 사업은 더 몰라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남매를 키울 조그마한 방 한 칸 겨우 얻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여 살려야지 이런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뒤늦게 받을 유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요. 이걸 있었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이 김승수 씨 어머니가요, 어린 남매를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로 혼자의 몸으로 몇 배를 노력을 하면서 헌신을 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6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9살에, 그러니까 3년 후인 9살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인 이 어머니를 이렇게 싹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 함께 한번 영상 보시죠. 친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을 만한 게 있었는데 잘 못할 것 같아서 운영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누구한테 의뢰도 했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거의 다 이제 사기처럼 다 이제 사라지고 나서서 저희 할머니가 차라리 이제 우리 어머니 너한테 차라리 맡겼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뻔했다고 굉장히 이제 후회하시면서 네, 그런 고백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셨.
그러니까 저 때가 겨우 9살 때잖아요. 네.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텐데, 아, 우리가 돈이 있을 뻔했는데 이렇게 다 날아갔구나를 알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느낀 게, 아,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치사해지는구나, 가족도 혈육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되고, 여기서 돈을 베푸는 거가 인간의 어떤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 계산러가 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뿐 아니라 뭐 스태프들까지 뭐 경조사 있다 하면 꼭 참석하는 사람이 김승수 씨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승수 씨가 뭐 한 달에 밥값이 1,400만 원이 나올 정도로 프로 계산러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김승수 씨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아르바이트가 바로 폐업한 식당에 청소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뭐가 힘드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청소의 문제가 뭐였냐면 천장 청소를 하다 보면 이 죽은 쥐들이 후두둑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보고 나면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고 하고요. 또 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수영 강사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20대 때, 30대 때 얼마나 잘생겼었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 강사였다고 하고요. 또 대학 졸업 후에는 학교 앞에서 호프집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도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인기 인기 호프집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으로 못 만들고 네. 호프집으로 괜찮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가 된 이런 케이스군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연계성이 있는데 네. 사실 이 배우가 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승수 씨가 잘 되던 호프집을 접은 이유가 바로 이 연기에 대한 이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당시 탤런트 공채에 나이 기준이 있었을 때였는데 김승수 씨 나이가 탤런트 공채 제한에 딱 걸리는 나이였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호프집을 정리하고 공채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요. 너무 다행히도 한 번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김성수 씨는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대박 드라마, 최고 인기 드라마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채널 A 역대 최고 시청률을 자랑한 쇼인더 여왕의 집에서 어머 또 지켜줘요. 이번에는 송윤아 씨를 듬직하게 지켜주는 모습인데 네. 예쁘고 착할 때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뭐 악녀든 뭐든 어떤 모습이든 지켜주는 모습. 우리 한번 또 설렜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스타 한번 만나볼까요? 자, 세 번째 스타 이름 맞추기 퍼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연상되는 스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분은 이름에 미자가 들어가는 분입니다. 미자? 미? 라미란. 라미란 라미란도 씨. 있고요. 네, 박주미 보이는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미자 씨.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분은 윤미라 씨. 여배우 중에도 뮤지컬에서 남자. 좀 많이 하는 그럼 나오지. 분입니다. 아. 자, 정답 강하지요 바로. 좀. 네, 맞습니다. 자, 저는 왜 안 보이죠? 자,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박혜민. 박혜미 씨. 예. 박혜미 씨. 하늘이 씨요. 여기서 악역 연기를 워낙에 네, 잘하니까. 그죠. 그죠. 근데 박혜민 씨한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죠? 네. 일단 박혜민 씨 하면 저는 박혜민 씨의 그 특유의 시원하고 호탕한 목소리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시트콤 거침없이 할게에서 연신 오케이 맞아요. 네. 이거 외치는 거 너무 생각나시죠? 그래서 오케이 해미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박혜민 씨가 유일하게 오케이를 외치지 않은 상황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 남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당시 워낙 떠들썩했고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서요. 한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이 트라우마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혜미 씨가 겪은 전 남편 트라우마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2018년 8월 27일이었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이 서울 강변북로의 남양주 방향으로 토평 나들모 여기에서 이 박혜미 씨 남편이 운전하던 차가 정차했던 트럭 25톤을 뒤에서 들이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트럭 아래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운전자 포함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그 2명의 사망자가 이 박혜미 씨 회사의 소속 뮤지컬 배우였고 특히 한 명은 20살 꽃다운 나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비난이 거세고
그랬었죠.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사고였는데요. 당시에 박혜미 씨는 어떤 대처를 했나요? 사실 이거 내 일 아니에요. 남편 일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자들 전화, 뭐 방송 인터뷰 전화 다 받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남편을 꾸짖는 전혀 보호하고 뭐 이렇게 뭐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당시에 그때 실제 영상 또 이 화면이 방송이 준비돼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저도 이제 새벽에 듣고는 밤새 겁이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도 완전히 공황 상태였잖아요. 전 남편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예 안 봤어요. 제가 저도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네, 안 갔어요. 전 아예 안 갔어요. 전혀 내가 가면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내 입에서. 너무 고통스럽다가 이제. 그리고 박혜미 씨는 전 남편을 선처 없이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혜민 씨가 사고 발생 이후에 전 남편과 일절 교류하지 않았는데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상식이다. 상식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을 뿐이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욕심을 부렸다면 아마 위에서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요. 평소 박혜민 씨답게 아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을 달리한 이 단원들에게 진심 어린 그 사과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유족을 만난다는 일은요. 사고 충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고통과 충격보다는 얼른 유족에게 뛰어가서 사과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행보에 이 유족들 역시도 박혜미 씨의 진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박혜미 씨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게 바로 그 비극의 시작이 이 박혜미 씨 전 남편의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박혜미 씨가 있겠죠. 상식이다. 어떻게 뭐 변화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당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에 그 남편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였어요. 근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0.02%가 되면은 이제 어떤 운전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0.05%가 되면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면서 순간적인 신체 반응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고 해요. 네. 이보다도 2배 이상 더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거의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쵸.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니, 네. 근데 0.104 수준이면 어느 정도로 마셔야 그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때요. 65kg의 성인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가 나오려면요. 소주 한 병 반에서 2병 이상을 마셔야 이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난의 목소리가 컸던 상황이었고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탔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아주 짙게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이 음주운전뿐이 아니고 당시에 그 칼치기 운전으로 또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칼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서 이제 추월을 하는 이제 불법적인 주행 방법입니다. 이게 적발이 됐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에 처해지는 건데요. 사실상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운전인데 이것을 술 마시고 전혀 이에 어떤 신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많이 마신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사고를 불러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비난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을 할 때 이 전 남편이요, 시속 167km 속도로 아주 빠르게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변북로에 이 제한 속도가 시속 80km니까요. 벌써 2배가 넘는 너무너무 빠른 167 속도잖아요. 이에 음주운전 당시에 타고 있었던 차량이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이요,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이 스포츠카로 등장하는 이 C사의 차량인데요. 다치 챌린저 SRT 헬캣 이라는 이 모델이었는데 너무 위험한, 말만 들어도 그럼요. 참 아찔한 사고이네요. 네, 그런데 박혜미 씨의 전 남편이요, 그 전 아내 박혜미 씨의 이런 단호한 태도에 나는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또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만취 상태로 지금 본인이 어떤 큰 사고를 저질렀는지 이거보다 깨고 나서 좀 서운한 마음이 컸나 봐요. 아니 내가 지금 아내랑 25년을 살았다.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서운함을 내비치자 박혜미 씨는 아 정말 너무 아이 같은 반응이다. 황당하다. 또 이런 반응을 내놨었죠. 박혜미 씨한테 이렇게 트라우마를 남긴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또 혹자들은 아니 지금 남편인데 그래도 네. 너무 선 긋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예견됐었기 때문에 처음이 아닌 상황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일단 두 사람 1995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박혜미 씨보다 이제 남편이 9살 연하였고 박혜미 씨가 재혼이었죠. 근데 이 연애 때부터 이 술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다 이런 얘기를 박혜미 씨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남편분이 이 연극 프로듀서인데 아니 새벽 5시에 귀가한다는 거예요. 막 나 새벽 2, 3시까지 술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깨고 이제 집에 귀가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게 다 연극 PD의 연장선에서 이게 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신 그러면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귀가하는 게 아니라 술 먹으면 꼭 대리운전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많이 마셔서도 늦게까지 마셔도 안 되지만 마셨다면 대리운전 불러라. 심지어 대리운전을 불러서 그 확인 문자가 박혜미 씨한테 오게 설정을 해놨대요. 그걸 보고서야 박혜미 씨가 그래 안심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경을 쓰던 와중에 터진 음주운전이라 박혜미 씨가 더 화가 났었던가 봅니다. 네, 실망감도 컸을 것 같고 화도 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박혜미 씨가 지금 트라우마까지 생긴 거잖아요. 전 남편이 그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박혜미 씨 전 남편은 이때 어떤 처벌을 받았죠? 일단 다시 한번 짚어보면 167km 과속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너무 강하죠. 그리고 여기에 칼치기까지 위험하게 운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혜미 씨의 전 남편이요. 음주운전 전력이 심지어 더 있고 재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감형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일단 이 전 남편이 항소를 했어요. 너무 형량이 과하다, 징역 6년 과하다. 그래서 이게 항소를 해가지고 4년 6월로 실제로 감형이 됐는데 네. 당시 재판부가 그 감형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음주운전으로 동정 전과가 있고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거. 요거는 이제 감형 요소가 아니죠. 그렇긴 한데 요 음주운전 현상처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그거 그리고 또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네. 요 이유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형을 했습니다. 네. 감형이 됐는데 항소장을 또 제출하게 되죠. 그러게요. 그게 이제 6년에서 4년 6월이 됐는데 네. 이게 또 본인으로서는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가 봐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상고까지 가는 셈이 되죠.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피해도 보상도 다 하고 다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항소장을 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2019년 6월에 또 재판이 열려요. 여기에서 이 4년 6월이었던 게 3년 6월로 또 1년이 줄어듭니다. 네.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항소심대랑 좀 비슷한데 음주운전의 전과로 처벌받긴 했지만 다른 전과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부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또 그 사이에 다른 또 피해자 또 합의를 본 거죠. 요런 이유로 해서 또 한 번 감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번 감형을 받은 이후에 3년 6월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다시 불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대법원은 박혜미 씨 전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로써 박혜미 씨의 전 남편은 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6월에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교통사고 유가족과 또 박혜미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박혜미 씨 전 남편인데요. 그런데 박혜미 씨가 이 트라우마를 또 극복을 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혜미 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준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박혜미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박혜미 씨의 아들 역시도 나에게 엄마는 꼭 필요한 존재고 엄마로서도 뮤지컬계 선배로서도 존경스럽다라면서 이 정말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번째 스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스타 역시 이름 맞추기 퍼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이분 2000년대 한류 4대 천왕입니다.
한류 4대 천왕 2000년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쭉 보시면서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쉬운데요? 이병헌! 이병헌. 아니면 이병헌. 장동건! 아니 배용준 원빈, 배용준. 아니 4대 천왕 이름 다 들어있어. 4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힌트 한번, 네명 동작 다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동작 힌트. 이게 더 모르겠는데. 이게 더 모르겠는데. 이게 더 이거 그 건치 댄스잖아요. 건치 댄스. 자, 정답 아시나요? 네, 알죠. 자, 정답 바로 이병헌 씨. 이병헌 씨 맞습니다. 이병헌 씨가 저런 똑같은데요? 춤을 췄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 몰랐는데. 네, 사죄드립니다. 네. 잘 맞습니다. 네. 근데 이병헌 씨는 뭐 자타공인 월드스타잖아요. 네, 특히나 네. 아내 이민정 씨와 올해 8살이 된 귀여운 아들까지 정말 남부를 것 없는 네. 가정을 일구고 있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걸까요? 사실 과거에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쉬쉬하고 숨기는 게 좀 일상다반사였는데 요즘에는 당당하게 좀 밝히는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헌 씨 역시 지난 2003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알리면서 좀 극복을 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바로 비행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비행기 네. 트라우마. 네, 이병헌 씨가 과거 어느 날 미국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자마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턱!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더래요. 그 이후로 이 낯선 공간에 가면은 종종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지? 왜 비행기 타자마자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난기류를 만났나? 왜? 아니 그것도 아닌데 지금 최 기자가 미국행 비행기라고 그랬죠. 네, 네. 근데 한국 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3-40분 만에 막 과호흡이 오고 막 숨을 쉴 수가 없었대요. 스튜디오스를 불러서 저 잠깐 일본에 내렸다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이게 지금 버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렇다 보니까 근데 스튜디오스가 보니까 상태는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기내에 방송을 하는 거죠. 혹시 의사분 계십니까? 네. 했는데 마침 아랍계 의사가 왔고 네. 이병헌 씨한테 이제 본인 증세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의사를 보고 이병헌 씨는 오히려 이게 안정이 된 게 아니라 더 숨을 못 쉬겠고 그런 와중에도 또 어떻게든 본인 상태를 설명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의사가 보기에 이게 뭐 정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신체적인 이상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한테 주스 한 잔을 드려라. 네. 그리고 주스를 마시고 나서 조금 엎드려 있어라. 그럼 괜찮을 거다 했는데 이병헌 씨가 그 의사 말대로 주스 마시고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잠이 슬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눈을 떴더니 미국이더라. 그래서 그때 그 1차 어떤 네. 발작 아니면 발작 요 상황은 이렇게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가 겪은 그 트라우마 나중에 그 병명을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알게 됐고요. 사실 이제 또 최 기자가 이 이후에도 낯선 공간에 가면 네. 이런 증상이 비슷했다 그랬잖아요.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됐죠. 그래서 무슨 병명을 받았는가 2013년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바로 공황장애.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3년에 말에 딱 그쯤에 발생했던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훨씬 전 2001년도가 이 공황장애의 시작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 시작은 2001년에 왜? 요때가 이병헌 씨가 드라마 아름다운 나날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 뒤인데 이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울증과 함께. 아니 그러면 2001년에 드라마 아름다운 나날만 했느냐. 아까 우리가 이 이름 맞추게 할 때 한류 4대 천왕 얘기했잖아요. 장동건, 원빈, 배용준과 함께. 그중에서도 사실은 이병헌 씨는 맨 앞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대단한 한류의 중심에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네. 호사다마인가요? 그렇게 좋았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1차 제1전성기 시기에 공황장애가. 그러니까 최정상의 인기를 누릴 때라니까 전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2001년이요. 배우로서 이병헌 씨에게도 정말 잊지 못한 해지만 이 인간, 자연인 이병헌으로서도 굉장히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긴 빚 약 10억 원을 다 갚은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병헌 씨의 아버지가요, 이제 건설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 당시에 그 베트남으로 사업 확장을 갔다가 IMF로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이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병헌 씨가 정말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빚을 고스란히 다 떠안은 상태가 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빚을 다 갚고 뭔가를 다 해냈을 때 그때 또 이런 어떤 우울증 이런 게 밀려올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병헌 씨 당시 상태를 들어보시면 정말 되게 심각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고 나 혼자 화장실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았대요. 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눈 뜨고 싶지 않다. 다시 잠들고 싶다. 잠자는 순간에만 행복했대요. 마음이 정말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뭐 일도 빚을 갚아야 되니까 뭐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했겠네요. 뭐 닥치는 대로 했는데 이거 들어보시면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요 대목. 아니 이병헌 씨가 밤에 가수도 아닌데 나이트클럽을 돌면서 사인회를 했어요. 사인회를 그런 게 하는데 있었어요. 무슨 서점 이런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네. 돌면서 했다? 이거 그야말로 정말 돈 되는 거는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학습지 광고에도 그리고 왜 예전에 보면 신문사에 전단지 오죠. 그 전단지 모델을 또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 말하자면은 돈 되는 건 다 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소비시켜 나간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 정신의 소모가 급격히 이루어졌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 시기가 3년, 정말 3년 동안 바짝 고생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빚을 다 갚았다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병헌 씨가 처음 연기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도 아버지 때문이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유복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네. 운영하셨고 근데 사업에만 바쁘신 게 아니라 주말이면 우리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해줬잖아요. 아, 예. 그거를 이제 이 아들 이병헌 씨를 끼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배우들 이름도 다 알아. 거기다가 요 뒤에 나올 스토리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또 이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커 보이고 또 이 아버지와 함께 보는 영화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싹이 또 아버지로 인해서 또 이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없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이게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있었다고 그래요. 나 나중에 크면 우리 아빠랑 같이 영화에 출연해야지. 근데 아버지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병헌 씨가 그걸 이뤄냈습니다. 그것도 할리우드 영화에서 더 레전드라는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직접 출연하신 건 아니고 이게 이병헌 씨 장면에 보면은 이 가족 사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생전에 아버지와 자신이 찍은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영화에 출연을 한 거죠. 사실 우리 영화 엔드 크레딧 보면은 사진으로 나온 영정 사진에 나온 분이든 무슨 사진이든 사진에 나온 사람 이름도 다 올라가거든요. 야 할리우드 이 영화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엔드 크레딧에 올라가게 된 거죠. 여하튼 이 이병헌 씨의 꿈을 이룬 겁니다. 네. 이병헌 씨도 8살 아들이 있다고 아들 했죠? 있죠. 저 네. 학부모시네, 학부모. 네, 맞습니다. 이민정 씨와 결혼한 이병헌 씨 올해 8살 날 아들이 있는데요. 유치원에 같이 다녔었던 제 지인 그 학부모가 있는데 학부모가 그 아들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아니 엄마가 이민정이고 아빠가 이병헌 얼마나 잘생겼겠어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아빠랑 턱이 똑같이 생겼는데 저 잘생긴 턱이랑 똑같은데 아들도 잘생겼어. 굉장히 개구쟁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아들이면 이쁘겠어요. 자타공인 사랑꾼 아빠 아들 바보인 이병헌 씨 어린 날 그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었던 것처럼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병헌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화가 뭔지 알고 또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었던 것처럼 나도 틈만 나면 아들을 영화관에 데리고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남다른 이 애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계가 있지, 단계가. 뽀로로부터 봐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올라가네요. 맞아요. 재용 아나운서 해봤으니까.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저는 몰랐거든요. 이병헌 씨가 마냥 이렇게 행복하고 월드스타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한 방송에서 공황장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돌발 행동하는 게 포착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라디오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라디오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라디오를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특유의 그 위트 재치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장난기 있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이 방송을 주도하던 이병헌 씨의 모습이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병헌 씨가 이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갑자기 책상 아래로 탁 숨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벤트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라디오 MC였던 김태균 씨의 표정을 보고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구나라고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MC 김태균 씨도 굉장히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이병헌 씨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병헌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방송사고가 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저 죄송한데 제가 더 이상 방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중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좀 잠시 책상 아래에 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병헌 씨의 머리로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숨으면 안 돼. 지금 똑바로 이 일을 하자라는 마음이 너무 이성이 컸는데 그런데 몸은 이 생방송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뭔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이성과 몸이 막 이렇게 따로 싸우게 움직이는 돼, 거죠. 따로 움직이고 네.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걸 공황장애를 극복한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2001년도 네. 그쯤에 이병헌 씨가 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병헌 씨 나이 31, 네. 뭐 30들 요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26살부터 이 의사의 진단이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다고 네. 했대요. 그 얘기는 공황장애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성으로 통제하면서 그 빚을 다 갚고 막 사인회 하고 다니고 이랬던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온 거라서 이 극복하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최근 불과 5년 전, 6년 전, 2016년에 이 이병헌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알파치노랑 그 시상식 전날 식사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밥을 먹는데 알파치노가 이 이병헌 씨의 공황장애를 알아챘다고요. 그러면서 혹시 호흡 곤란 증세 같은 것도 있느냐 묻더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근데 연기할 때는 편안하지 않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도 맞다 하니까 시상식에 나가서도 하나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라. 또 하나의 어떤 배우 캐릭터를 만들어서 캐릭터의 옷을 입고 시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시상식뿐 아니라 다른 일에 있어서도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알파치노의 조언 덕분이었는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제 시상자로 올라섰잖아요. 막 떨리고 이랬을 것 같은데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그걸 또 그러면 이제 그 대본처럼 딱 해서 그렇죠. 내가 그린 거지. 내가 올라갈 때 요런 그게 연기를 배우처럼. 이렇게 네. 실제 상황도 영화처럼. 그렇죠. 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남달랐는데 이병헌 씨한테 양아버지가 있었어요. 양아버지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네요. 2019년에 고인이 되신 김우중 대우 전 그룹 회장이었던 그 김우중 씨인데 두 사람의 만남은 1994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이 94년이라는 연도 요때부터 4년 전에 이 김우중 회장 부부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 선재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네. 그런데 이 아들 이제 세상 떠나고 이 부부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우리 아들이랑 이 선재랑 너무 비슷한 탤런트가 배우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병헌 씨였던 거죠.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는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딱 보자마자 김우중 씨도 너무 어머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았다 놀랬고 그 아내분이 우리 어떻게 손 좀 한번 보자. 그래요? 손을 만져봤는데 손까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계기로 양부모가 되는 양아들이 되는 그런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닮았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볼게요.
특유의 그 턱의 느낌. 예. 그렇죠. 네. 하관이 많이 비슷하고 눈썹도 비슷하고 예. 굉장히 비슷하죠. 진짜 그러면- 하관이 좀 닮았네요. 저 두 사람의 만남은 누가 주선을 하게 된 거죠? 이때 그 대우전자 뭐 이런 돼서 뭐 그 CF를 하던 선배 배우 유인촌 씨가 주선을 해서 이 김우중 회장 부부와 이병헌 씨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김우중 회장이 지금 이 이병헌 씨가 정말 데뷔 초 때는 선재 씨랑 더 비슷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인연이 맺어지면서 이 대우전자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거에 CF를 제안했는데 이병헌 씨가 처음엔 아닙니다 이렇게 고사를 했지만 이게 점점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고 하면서 또 실제로 이병헌 씨가 대우 관련 CF들에도 모델을 하게 됐었죠. 네. 그때 맺은 인연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병헌 씨가 정기적으로 고 김우중 전 회장 내외를 찾아가면서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전 회장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이병헌 씨가 출장을 갈 때마다 멸치볶음을 하면서 이제 들여보낼 정도로 굉장히 정말 아끼는 마음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이병헌 씨 부부가 등남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내일처럼 정말 기뻐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김우중 전 회장의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 부인이 지난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병헌 씨 부부를 만났던 얘기를 추억한 부분이 그 인터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김우중 회장 살아계실 때입니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이렇게 누구 시켜서가 아니라 이미정 씨가 직접 다 음식도 해가지고 했는데 음식도 참 맛있더라. 남편 내조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굉장히 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이 부부가 굉장히 화목해 보였다.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병헌 씨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이름 맞추기 퍼즐로 이어갑니다. 자, 쭉 글자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힌트 좀 드리면 이분 이름에 심자가 들어가는 배우입니다. 심은하 씨. 심은하. 네. 배우죠? 배우. 심혜진 씨도 있고. 노영심 씨. 노영심 씨. 네. 심자가 들어가는 심혜진 씨는 아닌 거죠. 국민 엄마라고 불리는 그분. 국민 엄마. 자, 정답 바로 바로 보이네요. 고두심 씨. 고두심 씨. 두심 씨 맞습니다. 네. 고두심 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타공인 국민 엄마로 불리고 있고요. 또 연기력 하면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연기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상파 3사 연기 대상만 무려 6회 이어서 백상예술대상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K본부에서 사랑의 굴레, 꽃보다 아름다워, 부탁해요 엄마로 대상을 받았고요. M본부 춤추는 가야꽃, 한강수 타령으로 대상, SBS 덕이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에서 남편의 여자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TV 드라마로 활동하는 배우가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은 유일한 배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랜드 슬램이죠. 네. 근데 고두심 씨는 정작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 역할 맡는 걸 싫어했다면서요? 맞아요. 고두심 씨가 한 TV 프로그램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데뷔를 아이 있는 엄마 역할로 데뷔를 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따졌다. 아니 도대체 내가 어디가 아이 엄마 얼굴이냐.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미스 역할 맡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고두심 씨가 사실 또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진짜 막 재밌는 분이거든요. 또 솔직하기도 하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사실 근데 내가 이렇게 그때도 아주 상당히 빼어나게 이쁘진 않았어요. 무리 속에서 고를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바로 지난해 인터뷰 때 뵀더니 정말 피부도 너무 하얗고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주로 그 호르몬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고두심 씨가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억울한 이런 마음을 전한 적도 있는데요. 감독님들에게 나도 남편독 좀 더 보게 해달라. 그런 역할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들어주지 않았다라면서요. 감독들은 내가 겉으로는 조신해 보여도 안은 화라산이 타고 있는 느낌이라서 상대 배우를 찾아내기 어렵다더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고두심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화라산이 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고난을 극복하고 자식을 키워낸 한국인의 어머니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맡아요. 네네. 50년 연기 인생이고 젊었을 때 누리지 못한 빛나는 순간을 맞았다고요? 너무 부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두심 씨가 어느덧 배우 경력으로 치면은 이제 50년인데요. 그 중에 22년을 정말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의 맏며느리 역할으로 국민 엄마 생활을 이제 했었잖아요. 그 연기 생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엄마 역할을 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서 방송 3사에서 이제 연기 대상을 모두 휩쓸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사 멜로 영화를 그리고 여주인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고향 제주도에서 마음껏 이 제주도 사투리를 하면서 영화 빛나는 순간을 찍으며 아주 아름다운 멜로를 대중에게 보여주기도 했었죠. 아니 첫 멜로인데 그것도 고향 제주에서 특히 고향 제주에 대한 이 고두심 씨 마음이 각별하다고요. 이 제주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본인 개인적으로도 젊어서는 그렇게 벗어나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힘들 때마다 좌절이 있을 때마다 찾게 되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죠. 내가 흔들려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고 마치 나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어머니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두심 씨 실제로 제주도에서 많은 일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를 배경으로 영화 빛나는 순간을 찍었고 그 영화 속에서 역할이 제주 해녀였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네. 물 트라우마가 있으시대요. 그래요? 네. 물 트라우마가 있는데 해녀 역할을 맡았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처음이 아니에요. 인어공주 때 여기서도 물질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고두심 씨의 그러면 이 물 트라우마 언제 생겼느냐? 제주도 바다에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물에서 많이 놀았는데 중학교 때 정말 바다에 제대로 휩쓸려서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 뒤로부터 그렇게 물이 그럼 못 무섭더라고요.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인어공주 때도 고두심 씨 웬만하면 다 내가 하자는 주의예요. 네. 정말 해보려고 몇 달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카메라 딱 돌아가는데 정말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고 대역을 써서 촬영했습니다. 그렇지. 해녀가 수영을 못하면 이게 안 되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심지어 이게 무슨 역할이었냐면요. 해녀인데다가 바다에서 숨 오래 참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물. 그러니까 이거는 물을 떠날 수가 없는 네.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고두심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뒷걸음질을 치면 눈 감을 때까지 못하겠구나라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요.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이 잠수라고 해야 되나요? 수영을 하는 이런 공간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죽기 살기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수영 연습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제 바다가 파도가 정말 불규칙하게 굉장히 세게 치고 있잖아요. 이런 출렁거리는 상황에서도 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심신의 훈련을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들어가서 부력에 의한 리듬이 붙는데 그게 참 묘하다. 이제 맛이 들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찍자고 할 정도로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 바다에 뛰어들게 된 네.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인어공주 때 못했는데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빛나는 순간에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숨 오래 참기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역할이기도 하지만 노년에 찾아온 사랑 하나, 해녀들의 인생 하나, 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표현해야 되는 주인공 역할이에요. 이건 대역으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극복해야 된다. 나이 올 만큼 왔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고두심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어공주 때는 남의 고향이었는데 여기가 그래도 내 고향이라 좀 마음에 안심이 됐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이 해녀 상군분들이 많이 함께 촬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지면 저들이 나를 건져주겠구나. 푹 믿고 촬영했답니다. 그 영화 빛나는 순간 보면 진짜 해녀처럼 보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사실 연기자로 여배우로 살아왔지만 고두심 씨 같은 경우는 이 콤팩트. 이건 화장을 덧바르지 않는 여배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고두심 씨가요. 예쁘고 싶은 욕망은 전혀 없다. 그만큼 배역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거다. 비주얼적으로 예쁘게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라는 소신을 드러냈는데요. 이런 연기관을 가진 고두심 씨이기 때문에 이 영화 빛나는 순간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보다 그 캐릭터 자체로 보이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고두심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일생일대의 한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 멜로 영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0년 동안 연기를 했지만 이 멜로 연기에는 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멜로를 못할 게 뭐냐. 나 진짜 고민의 여지가 없었다. 들어오자마자 나 한다고 했다라고 아주 밝은 이런 그리고 기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려 30세 나이 차이가 나는 배우 지현우 씨와 아주 친한 멜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이 영화도 제가 강추를 할 정도로 잘 만든 영화예요. 네, 고두심 씨와 지현우 씨. 나이 차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나는 거였어요? 지현우 씨가 19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9세가 됐고요. 정확하게는 33살의 나이 차이가 예. 난다고 하는데요. 극 중에서 이 큰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네. 극 중에서는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네. 영화 빛나는 순간에서 고두심 씨는 세상에서 숨을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는 해녀로 기네스북에 오른 70대 제주 해녀로 나오고요. 지현우 씨는 서울에서 고두심 씨를 취재하러 온 다큐멘터리 PD로 열연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처음 만났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아픈 기억을 공유한 후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33살 어떻게 아니 영화 보시면 그게 나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두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은 평생 이런 사랑이 있을까 싶은 고귀한 사랑이다. 왜 걱정되고 서로의 상처를 발견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그것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영화 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네. 고두심 씨는 영화 빛나는 순간으로 영화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자,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난 스타들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서울 뭐 이렇게 해서 주변으로 저녁 때 네. 눈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눈의 양이 꽤 많아서요. 정말 도로도 미끄럽고 교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쉽진 않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